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오늘 비가 촉촉이 내려서 이 마른 가을에 대지가 좀 젖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아직 좀 덜 왔다 그래요. 좀 더 와야 되는데 근데 하루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좀 왔으면 좋겠고 가을비라는 게 참 묘하게 사람 마음을 또 쓸쓸하게 만들고 좀 스산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 CNN 화면인가요? 알자지라 화면 늘 하나 띄워놨는데 보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I would send Syrian refugees home으로 돌려보내겠다. 난민이라고 하지만 난민이 아니다. 그들이 전부 ISIL일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또 격렬하게 막 뭔가를 고함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트럼프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난민을 이렇게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터프하게 나와버리면 좀 곤란하죠. 좀 곤란합니다. 자기들 국내 질서에 대해서 좀 터프하게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리아 문제 그 트럼프 얘기했는데 이 시리아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시리아에 그동안에 캠프를 쭉 그 밀리터리 베이스를 만들어 왔다.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 왔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지금 CNN 같은 데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What are Putin's aim in Syria? 시리아에서 푸틴이 뭘 노리고 있나 이런 이제 기사들을 쓰고 있고 이 뭐 트럼프 얘기 여기 왼쪽에 또 좀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그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어떻든 폭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드 현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을 폭격한 거냐 아니면은 그 틈새를 노리고 시리아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겠다고 되어 있는 IS를 노린 거냐 하는 논쟁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측은 러시아 측은 IS를 노린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측 정보기관들은 시리아에서 IS의 괴멸을 노리고 IS를 타격한 것이 아니고 시리아 반군들 아사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리아 반군들을 타격한 것이다. 이런 일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건 간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손을 빼면서 그 공백을 이제 러시아가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 말하자면 반미 아사드를 내세우고 허수아비로 세우면서 말하자면 중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입김을 행사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의 시리아 정책이 일거에 뭐 그동안에도 물속에서 쭉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거에 미국 외교 정책의 최대의 패착이 될 거다 하는 논지로 지금 시리아 문제가 미국 외교가에서 오바마의 최대의 어떤 패착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의 계획이 뭐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리아 사태는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몇 가지 아름답지 않은 뉴스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시죠. 전희경 총장 모시고 방송 감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웃기는 영화 평론가들에 대해서 논평하는 평론가를 평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발한 장 박사는 국군의 날의 유래에 대해서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치하게 싸울 텐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죠. 폭스바겐 얘기 있고요. 한국 수출이 올해는 무조건 1조가 안 된다. 3년 만에 다시 1조 밑으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와 신일철주금.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하고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신일철주금입니다.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공습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공정위 1컨덴서 가격 담합을 조사 중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가 하나 더 있나요? 다죠? 네. 자, 이성현 아나운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의 여파로 폭스바겐의 부도 위험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달 17일 폭스바겐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75bp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을 발표하고 리콜을 명령하자 폭스바겐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1일 135bp로 뛰었습니다. 이어 마틴 빈터콘 전 회장이 사임한 뒤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문제가 계열사로 확산되며 지난달 29일에는 폭스바겐의 CDS 프리미엄이 301bp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2월 313bp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네, CDS라는 것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그 보험회사가 처음 개발했다 그러죠. AIG인가요? 거기서 개발해서 파는 건데 채권의 디폴트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보험에 붙는 할증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BP라고 하는 것은 그 100bp가 1%입니다. 그러니까 0.75%에서 지금은 3% 이상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금리가 있고 그 위에 붙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할증료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되게 아마 70, 80, 90 아마 이 정도 있죠.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폭스바겐은 어제도 제가 관련 뉴스를 조그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폭스바겐은 그 주주 구성이 좀 특이하군요. 폴쉐 오토모빌 홀딩스가 31%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6.3%, 그 다음 카타르 국부펀드의 아마인 것 같습니다. 카타르 홀딩스가 15.4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로어 섹소니 작센주 리더 작센이라 그러죠. 낮은 작센주가 12.4%. 이 작센주에 아마 있나요? 그 다음 프라이빗 쉐어홀더 앤 아더스 개인 주주 기타가 12.3%. 그 다음에 독일의 기관 투자가 German Institutional Investor가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사회라고 있습니다. Supervisory Board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이 주주총회 그 다음에 감독이사회, 집행이사회 이렇게 되어서 이 우리나라는 주총이사회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감독이사회라고 하는 제도를 대형 기업들은 초대형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참 독일적인 그런 거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지배구조가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아주 강력한 재벌 지배구조가 있었는데 일본과 비슷하게 소위 재벌을 해체하는 일련의 미국 학자들의 요청이나 요구 또는 설계에 따라서 독일의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사회는 제가 명단을 찾아보니까 20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13명이거든요. 근데 폴크스바겐은 감독이사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는 상당히 이제 큰 회사죠. 그래서 20명씩이나 감독이사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폴쉐는 창업자 이름이 폴쉐죠. 그 왜 스포츠카는 폴쉐. 그 폴쉐 오토모빌 홀딩스가 말 지주회사입니다. 이 폴크스바겐을 지배하는 그 지주회사가 주식 31.5%를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포린 외국인 기관 투자가가 26%, 카타르 홀딩스가 15.4, 그다음 니더작센 주에서 12.4, 프라이빗 일반 민간 그 개인 투자가 12.3, 저먼 기관 투자가들이 2.1. 그러니까 거의 뭐 약간 공기업적 성격 비슷하게 이렇게 그 지배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폭스바겐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그 경향신문 사설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은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모처럼 경향신문 사설이 제대로 써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 경향신문 사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잘 쓰여진 또 옳게 쓰여진 뭐 잘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쓰여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설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어서 경향신문에 근무하는 동료 언론인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이런 제목 오늘 사설 제목이 있습니다. 디젤차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세요? 디젤차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뭐 등등 해서 여기에 이번 사태는 이렇게 좀 키워보시죠. 왜? 이번 사태는 폭스바겐이 디젤 차의 배기가스 양이 적은 것처럼 속인 데서 비롯된 근본적인 원인은 디젤 차가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알려진 데 있다.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가워서 들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평소에 참 어처구니 없는 글들을 꽤 쓰는데 보통 또 이제 이 좌익 환경 그룹이다 이렇게 되면 막 불문하고 무조건 이제 뭐 환경에 대해서는 뭐 조금이라도 말이 나왔다 하면 이제 막 몰아붙이는데 비교적 CO2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서 디젤 차가 사실은 환경차가 아니다 하는 요지의 그런 글을 써서 제가 경향신문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 우리나라의 3분기 수출이 9.4%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3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8월 수출 감소폭 14.9%보다는 나아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수출액은 1,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는데 2009년 3분기의 수출액 감소폭인 17.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전체로는 1조 달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액이 그래서 걱정을 많이 주고 있고 막 그래도 다른 국제적으로 수출 자체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총량의 감소 특히 이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하락 이런 것들이 컸다고 합니다. 그 유가가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이 숫자 조정이냐 아니면 물량 자체가 줄고 있느냐 물량도 조금씩 줄고 있고 숫자도 물량 곱하기 가격이 그 전체 이제 금액이죠. 그 금액도 조금씩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 관련된 뉴스가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올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매달 감소하고 감소폭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세계 교역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 석유 제품 등의 단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전하던 대중 수출도 중국의 경기 둔화로 감소세로 돌아서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선진국보다 노동 생산성과 유연근로 활용 비율이 턱없이 낮아 이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오늘 개최한 노동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노동시장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30.4달러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근로시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평균하고 비교될 정도 같으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근로시간 자체가 잘못 측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담배 피는 분들은 저희 제가 있는 한경 빌딩 같은 경우에 금연 빌딩이거든요. 그럼 14층에서, 제가 14층에 있습니다만은 14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고 거기서 사색의 시간을 갖고 올라오고 하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죠. 밥 먹으러 또 나가고, 밥 먹으러 갔다 왔다 하고, 화장실 가고, 잡담하고. 우리나라는 9시부터 근무다 이렇게 돼 있으면 9시에 출근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컴퓨터 켜고 화장실에 좀 갔다 오고 잡담하고, 실제로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작업을 시작하거나 회의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타임렉이 있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다 빼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 다 빼고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9시간이다 9시부터다 그러면 8시 반에 출근해서 체조까지 다 마치고 기계가 딱 도는 시간이 9시입니다. 그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짜투리 시간들 다 빼고 나면 과연 대한민국이 근로시간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냐.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보통 주중에 근로시간당 임금을 주는 주중시간에 근무시간에는 적당하게 일을 하고 기어이 잔업을 만들어냅니다. 왜? 잔업은 50%를 임금을 더 주니까, 1.5배를 주니까. 또 특근을 만들어냅니다. 주말 특근을. 그건 또 일요일이 잘 걸리면, 지금 이제 아마 대법 판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이제 또 우리 노사정협회에서도 문제가 됐죠. 1.5 더하기 1.5 또는 1.5 곱하기가 1.5가 되느냐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50%를 더 주는 것이 따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근로시간에 열심히 일할 요인이 없죠. 천천히 하다가 잔업, 천천히 하고 특근, 그래서 임금은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근로시간이 맞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혼선들이 생기는 게 이 근로시간의 측정부터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다. 숨겨진 태업이나 이런 게 많고 로스 타임들이 전부 우리 지금 근로시간 안에 정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거품, 뻥튀기 되어 있다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19대 국회에서 사상 최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고작 35%로 나타났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수는 16,993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6,002개만 처리돼 35.32%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기업인 등 증인 망신 주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고 또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16,993개라 그러면 18대 국회 전체보다, 아직 국회는 임기가 1년, 내년 4월이니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도 전체
그 18대 전체보다 이미 훨씬 많습니다. 16,993개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그 중에서 고작 35%라고 지금 이송인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6%만 해도 6,000개, 1,002개의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법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고 있다는 사실 참 끔찍합니다. 그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불과 최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만 신문사처럼 이제 법을 늘 쳐다봐야 하는 이런 이제 조직에는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만드는 법전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럼 헌법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수십 권의 법전 책이 있는데요. 헌법 1, 헌법 2, 뭐 좌우당간 해서 쭉 이제 국가재정법이니 뭐니 법률들이 1번부터 저 뭐 한 50몇 권까지 있을 겁니다. 두꺼운 이제 철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제 한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용역 직원들이 한 보따리 법을 가지고 옵니다. 한 보따리 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뭐 고무 같은 걸 끼고 해서 몇 페이지에 있는 뭐 법 끼워 넣고 또 막 넘겨서 또 끼워 넣고 해서 그 한 보따리 만들어진 법을 그 개정된 곡에다 다 끼워 넣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렇게 많은 법이 한 보따리를 1년에 몇 번씩 한 보따리의 법을 들고 와서 법제처에서 보낸 그 용역 직원들이 와서 그 두꺼운 법전들을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덜쳐서 막 넘겨서 또 끼워놓고 막 넘겨서 또 끼워놓고 뭐 하여튼 정말 잘하거든요, 일은. 근데 그 많은 법을 만들고 있어요. 참 저 많은 법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하고 누가 저 법을 내용을 알고나 있기나 한지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죠. 그 참 모골이 속련해지고 저 법들 중에는 누구에게인가 특권을 주거나 누군가를 징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뭔가의 국민된 의무를 국가에서 명령하고 내 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징발해 가거나 내 재산의 처분을 국가가 제한하거나 그런 게 법이죠. 뭐. 네, 다음 뉴스. 포스코가 신일철 주금에 영업 비밀 및 특허 침해 합의금으로 300억엔, 우리 돈 약 2,95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양측은 변압기 등에 주로 쓰이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두고 3년 넘게 기술 도용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신일철 주금은 이번 합의로 일본 도쿄 제방재판소, 한국특허청,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 등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사입니다. 오늘 일본경제신문에서는 일면 토업입니다. 한번 좀 당겨서 보여주시겠어요? 일본경제신문입니다. 오늘 아침자입니다. 포스코가 화해금으로 300억엔 신일본 주금에 지불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소송. 이래서 일본경제신문 일면 토업입니다. 그 옆에는 산업 스파이 대책의 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일본이 관련된 산업 스파이 사건 역대 일본이 관련된 주요한 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IBM의 산업 스파이 사건 1982년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스파이 사건 200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포스코 사건을 신일본 주금의 포스코 기술 유출 소송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역사적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가 화해금 300억엔 3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이죠. 이 기사는 일본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이렇게 크게 취급할 정도의 뉴스여서 근데 국내에서는 뭐 별로 취급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중국의 어떤 회사가 한국 기업에
산업 스파이 해서 빼갔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제 다행히도 이제 화해가 되어서 원래 소송 가액은 원래 소송 가액은 3천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억 엔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을 다 취하를 하기로 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법정박 화해 형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래저래 포스코에는 계속해서 뭔가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포스코를 끊임없이 지금 털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포스코 털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검찰은 계속해서 뭔가 범죄가 있으니까 터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망하지 않을 기업도 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포스코에는 뭔가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전희경 총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